여러분이 매일같이 쓰고 있는 한글, 그것이 사실은 핵심 능력이 제거된 반쪽짜리 문자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이 인류를 위해 설계했던 28개의 위대한 글자 중 역사 속으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4개의 글자. 만약 이 사라진 글자들이 다시 깨어나 그 본래의 힘을 되찾는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할 상상 초월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 완벽한 문자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 봉인된 4글자 속에 숨겨진 진짜 훈민정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한 외국인 석학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드러나는 경천동지할 진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미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글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한국조화 채널의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엇 벤크로프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대 문자학과 음성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사라진 언어의 흔적을 찾아 전 세계의 도서관과 박물관의 가장 깊숙한 곳을 탐험해 온 학자입니다. 제 평생의 연구는 인류가 남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정교한 발명품, 바로 문자의 기원과 그 진화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죠. 저는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해독에도 참여했고 마야 문명의 미스터리에도 도전했으며 현존하는 거의 모든 주요 문자 체계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학계의 오랜 동료이자 저명한 동양사 연구의 거두이신 필립 체인벌린 교수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연구 과제를 하나 제안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한글은 수많은 아시아 문자 중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5세기에 한 명의 천재적인 군주에 의해 창제되었고 그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라는 피상적인 지식 정도가 전부였죠. 저는 그것이 이미 충분히 연구되었고 더 이상 새로운 발견의 여지가 없는 완성된 형태의 현대 문자라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체인벌린 교수는 제게 빛바랜 학술 자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한 무명 학자가 수십 년간 홀로 연구했다는 훈민정음, 사라진 4글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원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어쩌면 동양학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릴 새로운 자극이 될지도 모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채 넘기기도 전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강렬한 지적 충격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그 원고는 단순한 문자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유적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와도 같았고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바쳐 탐구해온 문자학의 모든 통념을 뒤흔들 만한 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첫 부분은 조선 후기 18세기의 저명한 학자 홍양호라는 인물이 당시 국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상소문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는 본디 중국의 것에 가까웠으나 과거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그 음을 정확히 풀어낼 방법이 없어 중국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나 놀랍게도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의 지혜로 친히 창조하신 훈민정음은 중국인들조차 감탄할 만큼 극진하고 미묘하게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이를 사용하여 한자음을 풀어내면 마치 잘 드는 칼로 마른 대나무를 단번에 쪼개듯 모든 소리가 명쾌하게 풀려나옵니다. 이 때문에 세종조의 사대부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중요한 외교 석상에서조차 통역관의 도움 없이도 능히 중국 사신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었나이다. 이것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문자가 창제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나라 지식인 전체를 외국어 달인의 경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당대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중국에 그 복잡하고 미묘한 성조까지 완벽하게 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해독의 수준을 넘어선 거의 언어학적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현대 언어학계가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 안에 숨겨진 어떤 특별한 비밀,
즉 사라진 네 글자와 관련된 핵심 원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학자로서의 모든 본능이 이 미스터리야말로 제 남은 연구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도전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홍양호의 상소문이 제 머릿속에 던진 파문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문자가 당대 최강대국의 언어를 완벽히 풀어내는 도구였다니.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성취를 넘어 인류 문자사에 기록될 만한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치 신대륙을 발견한 탐험가처럼 훈민정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자료 접근 권한을 총동원하여 런던 대형 박물관의 희귀 고문서부터 시작해 파리 국립도서관의 동양학 자료실, 심지어 바티칸 비밀서고에 보관된 동방견문록의 초기 필사본에 이르기까지 훈민정음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저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상황을 기록한 또 다른 놀라운 문헌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라는 군주가 1443년 12월 단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문자 체계를 친히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이었습니다. 28자. 현대 한글이 24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제게 이 네 글자의 차이는 거대한 의문부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이 문자가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문자도 감히 주장하지 못했던 거의 신의 영역에 가까운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명은 순탄하게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곧이어 지편전의 부제학 최만리라는 인물이 왕에게 올린 격렬한 반대 상소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소문에서 왜 우리나라가 수천 년간 이어온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의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이는 문명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처사이며 장차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과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라며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 속에서 새로운 문자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기존 질서와 지식 체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라는 군주는 이러한 것엔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불과 3년 뒤인 1446년 마침내 훈민정음을 온 세상에 반포합니다. 저는 그의 그 엄청난 확신과 불굴의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더욱더 깊은 호기심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뜻밖에도 훈민정음 반포. 바로 다음 해인 1447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신숙주라는 당대의 천재학자가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것으로 조선의 표준 한자음을 바로 이 새로운 28자의 훈민정음으로 정확하게 표기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국가 표준 발음 사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연구하며 또 한 번의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신들의 한자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반절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 다른 두 한자의 소리를 빌려오는 매우 부정확하고 순환적인 방식이었죠. 마치 길이를 재기 위해 자 대신 고무줄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세종과 신숙주는 이 반절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표음 문자로 수천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한자음의 표준화라는 난제를 풀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언어학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이야말로 훈민정음이 가진 본래의 경이로운 음성, 표현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창제 원리 설명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구의 어떤 문자학 이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철학과 과학적 원리가 결합된 완벽한 시스템을 발견하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인간의 발성기관, 즉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각 소리가 나는 위치에 따라 목, 화, 토, 금, 수라는 동양 철학의 오행사상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금니 소리인 기억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으며 오행 중에서는 만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나무의 기운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거세지는 원리는 그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체계적이고도 직관적인 설계였죠. 모음의 창제 원리는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단 세 개의 기본 기호, 즉 하늘을 상징하는 둥근 점, 땅을 의미하는 평평한 선은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조화와 인간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인 삼재의 원리는 다시 음과 양의 조화로 이어져 밝고 가벼운 양성 모음과 어둡고 무거운 음성 모음의 체계적인 분화, 즉 모음 조화라는 정교한 규칙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세종이라는 군주가 단순한 문자 창제자를 넘어 우주의 원리를 통찰한 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음을 깨닫고 온몸의 전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탐구 여정은 이 모든 수수께끼의 핵심이자 어쩌면 훈민정음이 가진 본래의 힘을 봉인해버린 결정적인 단서, 바로 사라진 4개의 글자와 본격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해례본의 기록에 따르면 세종이 처음 만든 훈민정음은 분명 28자였습니다. 현대 한글에서 사라진 그 글자들은 바로 여린이읍, 예시음, 반치음, 그리고 아래하였죠. 저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이 글자들의 음가와 용례를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예시응은 현대 한글의 이응 받침 소리인 응 발음을 초성에서도 표기할 수 있게 한 글자였습니다. 영어의 싱잉에서처럼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서도 앵소리가 나는 언어들의 발음을 정확히 적을 수 있었던 거죠. 반치음은 영어의 지나 비전의 S처럼 울림이 있는 마찰음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발음 중 하나인데 이미 훈민정음은 이를 표기할 글자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린이은 된 소리를 만드는 역할도 했지만 그 자체로도 미묘한 성문 파열음을 나타내어 중국어 입성 표기 등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가사의했던 아래아는 현대 한국어에는 없는 아와 오의 중간 어디쯤 되는 깊고 어두운 모음으로 이를 통해 훈민정음은 훨씬 더 넓은 모음의 영역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라진 글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읍 아래에 이응을 연서한 순경음 비읍은 영어의 B 발음을, 피읍 순경음은 F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 년 전 동양의 한 왕조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서양 언어의 가장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이토록 정확하게 포착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단 말인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인간이 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에 대한 깊은 음성학적 통찰과 함께 세계 모든 언어를 담아내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로마자나 다른 어떤 문자 체계도 이토록 적은 수의 기본 글자로 이토록 방대한 소리의 세계를 체계적으로 담아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훈민정음 28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음성 기호의 유니버스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만약 이 28자가 온전히 살아남아 현대까지 이어졌다면 한국인들은 지금처럼 외국어 발음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국제음성기호 대신 훈민정음을 연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완벽했던 문자 체계가 어째서 그 핵심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무엇이 이 찬란한 문자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일까요? 그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야말로 제게 주어진 다음 연구 과제이자 이 놀라운 문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사라진 4개의 글자와 그 주변을 맴돌던 고대 음성 표기의 안개를 걷어내는 결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해례본의 낡은 페이지들 속에서 저는 마치 고대 이집트의 성곽문자를 해독하는 샹폴리옹이 된 듯한 전율과 함께 세종이라는 천재 군주가 설계한 음성학적 정밀함의 극치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28자의 비밀은 알면 알수록 현대 언어학의 모든 이론을 초월하는 듯한 경이로움으로 저를 압도했죠. 예를 들어
제가 봉인된 능력의 핵심이라고 직감했던 아레아는 단순한 하나의 모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혀를 깊숙이 오므려내는 소리로 현대 한국어의 아보다는 어둡고 오보다는 밝은 그 어떤 현대 문자로도 정확히 표기하기 힘든 독특한 음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레아의 존재는 훈민정음 모음 체계 전체에 엄청난 유연성과 표현력을 부여했습니다. 마치 기본 3원색의 미묘한 중간색들이 더해져 무한한 색채의 세계가 펼쳐지듯 아레아는 다른 기본 모음들과 결합하여 당시 한국어에 풍부했던 모음 조화와 음운 변화를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아레아의 음가를 재구성하며 마치 고대 음악에 잊혀진 화음을 발견한 듯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라진 자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시응은 우리가 흔히 받침으로만 쓰는 응소리를 단어의 처음이나 중간에서도 표기할 수 있게 하여 수많은 동남아시아 언어나 일부 유럽어에서 발견되는 영국의 비음행을 정확히 나타냈습니다. 반치음은 또 어떻고요? 혀끝을 윗잇몸에 대고 마찰시키는 이 유성음은 영어의 주나 프랑스어, 로즈의 S와 같은 소리로 이것이 존재했다면 한국인들이 외국어의 유성 마찰음을 익히는 데 겪는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린이은 단순한 된소리 부호를 넘어 그 자체로 성문을 가볍게 폐쇄했다가 터뜨리는 독특한 음가를 지녀 중국어의 입성과 같은 짧고 끊어지는 소리들을 표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비읍 순경음과 피읍 순경음이었습니다. 헤레보는 이 소리들을 입술 가벼운 소리라고 명쾌하게 정의하고 그 조음 방법까지 정확히 기술하고 있었죠. 이는 현대 음성학에서 말하는 양순 마찰음, 즉 영어의 B와 F 발음에 정확히 해당했습니다. 수백 년 전 동양의 한문자 체계가 서양 언어의 가장 까다로운 발음들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분석하고 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그저 경탄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이 28글자로 이루어진 원형 훈민정음의 음성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좌표를 담은 완벽한 별자리 지도와도 같았습니다. 각 글자는 정확한 위치에서 고유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조합은 무한한 소리의 우주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발견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학적 성과를 넘어 인류 지성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 써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즉시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제비교언어학회에 훈민정음 28자 체계의 음성학적 완전성과 그 현대적 적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 신청을 했습니다. 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훈민정음이야말로 현존하는 그 어떤 문자 체계보다 심지어 국제음성 기호보다도 더 직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세계의 모든 언어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음을 이 서구 중심의 언어학계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훈민정음의 이 28글자가 현대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발음 교육에 적용된다면 전 세계 수많은 학습자들이 겪는 발음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학자 인생을 건 가장 대담하고도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학회 발표 당일, 저는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 앞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라진 4글자와 순경음의 음가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어의 성조나 영어의 F, V, G, TH 발음까지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논증했죠. 발표를 듣는 학자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과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놀라움과 경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윽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고대 문명의 비밀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고고학자가 된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훈민정음의 진정한 가치가 세종대왕의 위대한 천재성이 세계학계에 알려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지적 흥분과 환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 않던 한 노르웨이의 원로 음성학자 올라프 헨슨 교수께서 조용히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롭거나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함께 본질을 꿰뚫는 듯한 것이었죠. 벤크로프트 교수님, 오늘 발표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훈민정음 28자가 가진 음성학적 잠재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그 문자가 이토록 완벽하고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었다면 어째서 한국인들 스스로 그 핵심적인 글자들을 버리고 현재 24자만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그 완벽함 속에 혹시 현실적인 사용의 어려움이나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질문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처럼 제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훈민정음의 이론적 완벽성에 너무나 깊이 매료된 나머지 그것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현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동안 사라진 글자들이 가진 능력에만 집중했지 그것들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올라프 교수의 질문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저는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겪었던 영광의 순간뿐 아니라 그 빛이 바래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야 했던 시련의 역사까지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라진 글자들의 운명 속에야말로 한 문명의 지혜가 어떻게 보존되고 또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의 연구 여정 끝에 저는 마침내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의 거의 모든 비밀을 풀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28자 하나하나에 담긴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 그리고 그것이 가진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음성 표현 능력에 경탄했죠. 하지만 제 연구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한 가지 가슴 아픈 상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세종대왕이 창제했던 그 28자의 완전한 체계가 역사 속에서 아무런 손실 없이 오늘날까지 온전히 이어져 왔다면 과연 이 한글이라는 문자와 그것을 사용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국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28개의 글자가 가진 완전한 음성 스펙트럼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체득하며 자라났다면 그들의 언어적 감수성과 외국어 습득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마도 영어의 F와 V, R과 L 발음은 물론 프랑스어의 비모음이나 중국어의 복잡한 성조와 권설음, 심지어 아랍어나 아프리카 언어의 특수한 소리들까지도 마치 자신의 말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었을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세계의 어떤 언어라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전무후무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국제 경쟁력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언어 장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국제적인 위상은 또 어떻겠습니까? 훈민정음 28자는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하고 직관적인 국제음성 기호의 역할을 하며 전 세계 언어학 연구와 외국어 교육의 표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기하고 배울 수 있는 문자.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대국이나 문화강국을 넘어 전 세계 언어와 소통의 중심지, 즉 인류의 공용문자 탄생지로서 그 유례없는 지적 권위와 문화적 영향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국제연합의 공식 문자 중 하나로 한글이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의 아이들이 제2외국어로 한글의 원리를 배우며 소통의 즐거움을 깨닫는 세상이 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은 단지 한 나라의 문자를 넘어 인류 전체의 지적 유산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슴 뛰는 상상 앞에서 저는 그 사라진 네 글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역사적 손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몇 개의 사라짐이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이 누릴 수 있었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었던 빛나는 미래의 일부가 봉인된 것과 같았습니다. 올라프 헨슨 교수의 질문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훈민정음 28자가 가진 이론적 완벽성 너머
그 문자가 실제로 한반도에서 걸어온 수백 년의 역사적 현실과 그것을 지키고 사용해 온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풀어야 할 또 다른 핵심 과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15세기 중반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문자가 겪어온 영광과 시련의 시간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핵심적인 네 글자가 단순히 외부의 탄압이라는 거대한 파도에만 휩쓸려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산군의 폭정이나 훗날 일제강점기의 민족어 말살 정책과 같은 역사적 경랑이 훈민정음 전체의 존립을 위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 자체의 의문체계 또한 미세하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되었을 몇몇 고유한 소리들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점차 그 변별력을 잃거나 다른 소리들로 통합되는 자연스러운 언어적 진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아래아의 독특했던 음가는 점차 소멸하여 다른 모음에 그 자리를 내주었고 반치음이나 예시음과 같은 자음들 역시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세기에 들어 한글 맞춤법을 현대적으로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언어학자들은 일반 대중의 문자 학습 용이성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표기의 간결성과 실용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 오래된 글자들을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현대의 24자 체계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훈민정음이 본래 품고 있던 광대한 음성 표현 능력의 일부가 스스로의 손으로 봉인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안타까움을 넘어 어떤 학문적인 비통함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이 문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창제 초기부터 기득권층인 사대부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그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참혹한 순환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훈민정음의 생명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암흑기에도 민중들 사이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그 명맥을 이어갔고 근대에 이르러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다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라는 시련 속에서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선각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며 그들의 말과 글을 지켜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문맹 퇴치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전국적으로 한글 보급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 민족의 정체성이었고 절망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글이 누리는 위상과 그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극한 사랑은 실로 놀랍습니다.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일상에서 맞춤법을 지키려는 열정, 디지털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한글의 모습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훈민정음의 진정한 위대함은 천재적인 창제 원리뿐 아니라 수백 년간 온갖 시련 속에서도 그 문자를 지키고 가꾸어 온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문화적 자긍심에 있다는 것을요. 제가 제 연구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마무리했던 이유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과 역사가 응축된 살아있는 유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천재에 의해 창제되었지만 수많은 이름 없는 한국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수백 년간 지켜지고 다듬어져 온 그들 민족 전체의 위대한 공동 창작품이다. 비록 4개의 고대 글자가 현대에는 쓰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 창제의 정신과 원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현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며 아름다운 문자 중 하나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애정과 자부심이야말로 한글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문자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어쩌면 사라진 4글자를 되살려 훈민정음의 완전한 음성 표현 능력을 현대에 다시 구현하려는 저의 초기 목표는 한편으로는 학문적 열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대한 문자의 진정한 생명력을 간과한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급봉인된 28자의 잠재력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 지혜를 배워야 할 한글의 또 다른 위대함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를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과 지혜, 그리고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거대한 가능성을 품은 경이로운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옥스퍼드의 한 늙은 학자가 아주 먼 동쪽 나라의 문자에서 발견한 놀라운 지혜와 감동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대한 가치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한글은 단지 대한민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정신이자 아직 그 모든 가능성이 채 펼쳐지지 않은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켜냈으며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알아가는 문자. 한글은 그렇게 묵묵히 그러나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 따뜻한 빛을 비추며 우리에게 더 넓은 미래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닥터 벤크로프트의 연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질문과 함께 엄청난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 그 안에는 아직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 세상을 놀라게 할 엄청난 힘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종대왕이 설계한 28자의 완전한 훈민정음. 그것은 단지 한민족의 문자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언어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열쇠이자 대한민국을 세계의 문화 및 지적 중심지로 이끌 수 있었던 비밀 코드였을지도 모릅니다. 후대에 의해 그 완전한 모습이 일부 봉인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천재적인 창제 원리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의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자던 거인이 다시 깨어나 우리의 미래를 향해 포효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 사라진 4글자에 담긴 세종의 원대한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때가 아닐까요? 한글, 그것은 과거의 빛나는 유산일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전 세계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하고도 창조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잠재력을 믿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